새벽 서리가 내린 시장 바닥은 젖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손은 칼날같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도 불구하고 능숙하게 칼을 다루며 생선 비닐을 긁어내고 있었죠. 80살이 넘은 나이에도 박순자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날렵했습니다. 시장 가게 안에 들어서면 생선 비린내가 코를 찌르지만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삶의 향기와도 같은 냄새였습니다. 오늘 고등어 싱싱하네요. 10마리만 주세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 아니십니까? 한 마리 더 얹어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고등어를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함께 살면서도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며느리는 왜 저렇게 날 싫어할까? 3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은 생명보험금 30억 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주변에서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라고 했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 강남의 작은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빌딩 가치가 100억 원을 훌쩍 넘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빌딩 관리인과 변호사,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사하는 이유가 뭘까? 박순자 할머니는 생선 비닐을 긁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 민호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시키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생각났습니다. 그 시절의 습관이 몸에 배어 여전히 장사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일까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 가게 상인이 인사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 가만히 있으면 늙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더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이유는 아들 민호의 아파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죠. 민호와 며느리 혜진, 그리고 10살 손자 준우와 함께 사는 그 집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항상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은 박순자 할머니의 생선 냄새를 못 견뎌 했죠. 엄마, 옷에서 비린내가 너무 나요. 손자가 친구들 데려오기 전에 좀 씻고 계셨으면 해요. 혜진의 이런 말들이 박순자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 민호를 위해서였죠. 민호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을 만나고 결혼한 이후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의 생선 장사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혜진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에게 장사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벌어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장사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아들 집에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완전히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빌딩 관리인 김 실장이었습니다. 할머님, 빌딩 1층 임대료가 또 올랐습니다. 요즘 이 지역이 뜨고 있어서 임대료 인상 요청이 많네요. 박순자 할머니는 무심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빌딩이 더 가치가 올라갈수록 아들 민호에게 물려줄 재산이 늘어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비록 지금 며느리가 자신을 못마땅해 하더라도 언젠가는 모든 재산이 아들에게 갈 것이라는 생각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혜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박순자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또 그 냄새예요. 준우가 학교에서 놀림 받는다고 했잖아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자 준우가 학교에서 할머니는 생선장수라고 놀림받는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3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죠.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간단히 밥 한 술 뜨는 것으로 아침을 대신했습니다.
생선 장사를 30년 넘게 하다 보니 이런 생활이 몸에 밴지 오래였습니다. 잠옷을 벗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정말 어머니를 이렇게 두고 봐야 해? 생선 냄새 때문에 우리 집이 완전 비린내 나는 수산시장이 됐다고.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들 민호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항상 그랬습니다. 혜진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거나 조용히 동조하는 모습이었죠.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인데.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걸 물려주면 달라질 거야. 내 아들은 원래 효자였으니까.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왼쪽 어깨에는 시장 가는 보따리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박순자 할머니의 뺨을 스쳤고 그 차가움이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가게 문을 열고 생선을 진열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근데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커피를 마시며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유언장 확인하려고요. 장사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빌딩 관리인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님, 이번 달 임대 수익 정산해 드릴게요. 3,500만 원입니다. 계좌로 넣어드렸고 세입자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빌딩 가격이 또 올랐다네요. 지금 팔면 120억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근데 난 팔 생각 없어요. 다 내 아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데도 왜 자신은 여전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고 있는 걸까요?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정작 아들은 자신을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혜진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죠. 엄마, 냄새 때문에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와요. 준우 친구들도 할머니 냄새 난다고 놀린대요. 이런 말들이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제는 엄청난 재산이 되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만이 자신의 남은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잠시 장사를 접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정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님, 오랜만입니다. 유언장 확인하시려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요. 정 변호사는 금고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순자 할머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 모든 재산 서울 강남구 소재의 빌딩 및 모든 금융자산을 내 아들 강민호에게 물려준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평생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이 유언장을 보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했습니다. 놀라움? 후회? 아니면 기쁨? 할머님, 혹시 변경할 사항은 없으신가요? 요즘 아드님과 며느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정 변호사의 질문에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두세요. 난 내 아들을 믿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손자 준우가 생각났습니다. 준우는 어떨까? 내가 부자라는 걸 알면 그래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시장으로 돌아와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오늘 장사가 잘 됐어. 내가 오늘 생선이 많이 팔려서 너희 생활비 좀 보태줄게.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아들 돕는 게 엄마 기쁨이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혜진과 민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들어오자 갑자기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혜진의 어색한 인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짐짓 모른 척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자 준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물고기 많이 팔았어요? 준우의 순수한 질문에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할머니가 열심히 팔아서 우리 준우 용돈도 줄 수 있겠다. 그 말에 혜진이 얼른 준우를 데려갔습니다. 준우야, 빨리 씻으러 가자. 할머니도 씻으셔야 해요. 생선 냄새가. 말을 흐리는 혜진의 표정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알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새벽 5시 수산시장은 경매를 준비하는 상인들로 북적였죠. 박순자 할머니도 그 속에 섞여 오늘 팔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칼로 생선 비늘을 벗기는 손길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옆가게 상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일하다니. 난 벌써 손자들한테 가게 다 물려주고 요즘은 집에서 쉬고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래야 사는 맛이 나지. 가만히 있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아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실은 집에 있기가 더 힘들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생선을 손질하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빌딩 관리인 김 실장이었죠.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3층 사무실 임대 계약이 새로 체결됐고 임대료가 30% 인상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임대 수익이 총 4천만 원으로 올랐네요. 박순자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정말요? 잘 됐네. 김 실장, 고생 많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박순자 할머니의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물려줄 재산이 더 커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오늘 하루도 힘이 났습니다. 오전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박순자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을 꺼내 식사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직접 준비한 간단한 반찬과 밥이었죠. 먹는 중에도 계속해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드시는데 죄송해요. 고등어 2마리만 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얼른 일어나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계속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요즘 더 냉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제도 자신이 50만 원을 주려고 했을 때 민호는 어색하게 거절했죠. 예전에는 어머니 고맙습니다라며 받았는데 요즘은 괜찮습니다라며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혜진은 최근 들어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니까요. 오후 3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천막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생선을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수 있나요? 집에서 할 얘기가 있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 일찍 마치고 갈게.
비가 오는 날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았기에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설마.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민호와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손자 준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서 와요,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공손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민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오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준우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저 이사 이야기였군요. 그래, 우리 준우 공부 잘하게 좋은 데로 가는 거 당연하지. 그러나 민호와 혜진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더 있는 듯했죠. 그런데 어머니, 민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 집은 좀 작아서 방이 2개밖에 없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방이 2개라면 자신의 방은 없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민호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가 장사하시느라 매일 새벽에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장 근처에 따로 방을 얻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가 월세는 내드릴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는데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다니. 그래.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일하니까 그쪽에 있는 게 편하겠지.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우 교육을 위해서. 알았다, 민호야. 박순자 할머니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가 이해할게. 우리 준우가 중요하지.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알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제 와서 말한다면 그건 진정한 마음이 아닐 거야.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었죠.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시간 되시나요?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 관리인 김 실장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혹시 빌딩 근처에 작은 원룸 같은 거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당분간 거기서 지내볼까 해서요. 김 실장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시장이랑 가까운 데서 지내는 게 편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빌딩에 비어있는 사무실을 제가 숙소처럼 꾸며드릴까요? 그 제안이 새삼 귓가에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괜찮은 아이디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빌딩에서 살면 되지. 어차피 다 내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무거운 바위처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
그리고 손자 준우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유언장을 바꿀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 할머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언장을 좀 보고 싶어서요. 변호사 사무실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박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 모든 재산 서울 강남구 소재의 빌딩 및 모든 금융자산을 내 아들 강민호에게 물려준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문장을 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변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들 민호의 냉담한 표정, 며느리 혜진의 못마땅한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자 준우의 순수한 미소도 생각났습니다. 아직은 그대로 둘게요.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 변호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가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유언장을 읽어주세요. 그전에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할머님. 약속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박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할머님, 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침대와 필요한 가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사 오실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그럼 이번 주말에 이사할게요. 전화를 끊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할머니는 버스 창문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 높은 빌딩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에서 이제 자신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뭐였을까?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그런데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기 전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 안에서는 민호와 혜진, 그리고 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대화하던 민호와 혜진이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오셨어요? 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일찍 장사를 마쳤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많이 서운하셨죠?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준우 교육이 중요하니까. 그 순간 손자 준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저 내일 친구들이랑 놀기로 했어요. 준우의 순수한 목소리에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야지. 혜진이 얼른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우야, 이제 숙제할 시간이야. 방으로 들어가자. 준우가 사라지고 민호가 어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새 집은 다음 주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방은 시장 근처로 알아보고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이미 방을 구했다. 민호와 혜진이 놀란 눈으로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어디에요? 시장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얻었어. 김 실장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소개해줬어.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빌딩 주인이라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의 표정이 안도로 바뀌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희가 걱정했는데. 정말 걱정했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담으며 지난날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아들 민호가 자랐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생각이었죠. 시장에 도착해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 실장, 빌딩의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님, 최근 감정평가에 따르면 130억 원입니다. 관리비와 세금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연간 4억 5천만 원 정도고요. 그 숫자를 보며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많은 돈을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아들은 그 돈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길까? 아니면 며느리의 영향으로 모두 허비해버릴까? 오전 내내 장사를 하며 박순자 할머니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 좀 드세요.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 박순자 할머니는 감사히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김씨. 국밥을 먹으며 박순자 할머니는 문득 이 시장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함께 웃고 떠들며 장사하던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사를 마무리하고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빌딩 앞에 서서 박순자 할머니는 이 거대한 건물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새삼실감 났습니다. 김 실장이 로비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어서 오세요. 5층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실을 개조한 방은 생각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침대와 소파, 작은 주방까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할머님? 김 실장이 물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요. 고마워요, 김 실장. 김 실장이 나간 후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저녁놀이 물드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아들 민호의 가족이 살고 있을 그 도시를 이제는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계세요? 집에 안 오셨네요.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새 집으로 옮겼어. 너희도 곧 이사 갈 거잖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벌써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그랬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했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보자.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새벽 3시가 아닌 6시에 눈을 뜬 것이었죠.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박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맞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간 박순자 할머니는 아침 햇살에 물든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삐 움직이는 자동차들, 출근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죠. 간단히 아침을 차려 먹은 후 박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오늘 시간 되시면 뵙고 싶어요. 유언장을 좀 수정하려고요. 정 변호사는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님. 10시에 뵐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던 계획을 바꾸기로 한 것이죠. 오전 10시 박순자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깔끔한 정장이었습니다. 생선 장수가 아닌 130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님,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유언장을 어떻게 수정하실 계획이신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던 계획을 바꾸려고 해요.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만 아들에게 주려고요. 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 수정을 마친 후 박순자 할머니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채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박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민호가 김 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호야? 박순자 할머니가 불렀습니다. 민호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새 집인가요? 박순자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기로 했어.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왜 하필 이 빌딩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 실장이라는 분은 어머니가 이 빌딩 소유주라고 하시는데. 박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비밀이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김 실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님. 아드님이 오셔서 어머님을 찾으시길래.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이 빌딩이 내 거야.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떻게?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으로 이 빌딩을 샀어. 그때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커졌지. 민호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계산하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부자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생선 장사를? 박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너희에게 다 물려주려고 했어. 민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박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게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혜진이한테도 알려주렴. 나는 여기서 지낼 거야. 민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빌딩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욕심. 민호가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김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 민호가 뭐라고 물었어요? 김 실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님을 찾으시길래 5층에 계신다고 했더니 왜 이 빌딩에 계시냐고 물으셔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이 이 빌딩 주인이시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늘은 늦게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장사를 접으려고요. 나이도 들었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상인들은 놀랐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했던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은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옆 가게 김씨 아저씨와 헤어질 때는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순자 씨, 건강히 잘 지내요. 가끔 놀러 와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전화하지 않던 며느리였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가 찾아뵙고 싶은데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빌딩으로 와. 5층이야. 전화를 끊고 박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태도가 달라지는구나. 1시간 후 민호와 혜진, 그리고 준우가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그들의 표정은 각각 달랐습니다. 민호는 어색함과 당혹감, 혜진은 놀라움과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준우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 집이에요? 엄청 멋있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빌딩이 어머니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그래. 박순자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 빌딩이 내 거야. 30년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어. 민호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알았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 박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민호와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준우가 빌딩 창문으로 내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여기서 서울이 다 보여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순수한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준우만큼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새 집을 계약했는데 혹시 어머니께서 함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알고 보니 어머니 덕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박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쫓으려 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여기서 지낼 거야.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해. 민호와 혜진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이 빗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계속해서 빌딩 이곳저곳을 신나게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손자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주말에는 할머니한테 놀러 오렴.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늦잠을 잤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눈을 뜬 것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자신이 이제는 빌딩 5층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차린 후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 관리에 대해 배우기 위해 김 실장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생선 장수가 아닌 빌딩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죠. 할머님, 이게 임대 계약서들입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월 임대 수익은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김 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박순자 할머니는 새삼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생명보험금으로 시작한 투자가 이렇게 큰 재산이 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김 실장,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쓰기엔 너무 많은 돈인데. 김 실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더 하실 수도 있고, 기부를 하실 수도 있고. 기부라는 단어가 박순자 할머니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오직 아들 민호를 위해 모든 것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 실장, 나처럼 힘들게 사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가 있을까요? 김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만난 후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민호야, 나야. 시간 되면 저녁에 우리 셋이서 이야기 좀 하자. 너랑 혜진이랑.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혜진이한테 말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박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모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민호와 혜진이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학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간단히 차린 저녁 식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앉아라.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민호와 혜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박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궁금한 게 많을 거야. 왜 그동안 빌딩 주인인 걸 숨겼는지, 왜 여전히 생선 장사를 했는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가 알았더라면 어머니를 더 잘 모셨을 텐데. 박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랬을까? 그 말에 민호와 혜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꿨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해. 그동안 너무 너희만 생각하며 살았어. 혜진이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질문에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는 며느리가 못마땅했습니다. 걱정 마. 유언장은 있어. 박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민호와 혜진은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유언장에 대한 궁금증과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준우를 데려올게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우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민호와 혜진이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에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온 아들과 며느리가 여전히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오전 박순자 할머니는 정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님, 또 유언장을 수정하시려고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정 변호사는 금고에서 유언장을 꺼내 박순자 할머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전에 수정한 내용은 재산의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나머지 절반은 아들 강민호에게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의 70%, 손자 준우의 교육 신탁에 20%, 그리고 민호에게 10%로 바꿔주세요. 정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드님 몫을 많이 줄이시네요. 준우의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민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만 주면 돼요. 유언장 수정을 마치고 빌딩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지금 할머니 보러 가고 싶대요. 데려다 줘도 될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데려와. 1시간 후 민호가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진짜 여기 살아요? 너무 멋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우의 순수한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준우가 오면 항상 반갑지. 민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우 데리러 오후에 다시 올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보자. 민호가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준우와 함께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와, 할머니, 여기서 다 보여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지? 이제 준우가 자주 놀러와. 준우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생선 안 파세요? 그 질문에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응, 이제 할머니는 빌딩 주인이야. 박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시장 친구들 보러 갈 거야. 준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생선 파는 것도 좋았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해도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지만 손자 준우만큼은 진심으로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준우.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준우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오후 박순자 할머니는 준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빌딩 구석구석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준우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빌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가 준우를 데리러 왔을 때 박순자 할머니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민호야, 준우를 위한 교육 신탁을 만들려고 해. 준우의 대학 교육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래. 박순자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우의 미래가 중요하니까. 그 말에 민호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의 몫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겸연쩍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수 있길 바란다. 이틀 후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을 자부했던 할머니였지만 최근 들어 가끔씩 느껴지는 가슴의 통증이 걱정되어 김 실장의 권유로 큰 병원에 가게 된 것이죠. 할머님,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심전도 검사도 좀 이상한 분이 있어서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이미 많은 생각을 해온 80이 넘은 나이였기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박순자 할머니는 병원 카페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생선을 팔며 검소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130억 원짜리 빌딩 주인으로서 병원 고급 검진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박순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로 들어서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어서 언제든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수술을 받지 않으시면 언제든 큰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더 위험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을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박순자 할머니는 즉시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내일 시간 되시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할머님. 아침 10시에 뵐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술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난 다음 주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 전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내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유언장을 읽어주세요. 정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프로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님. 걱정 마세요. 수술은 잘 될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박순자 할머니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장사는 안 하신다면서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쉬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보러 왔어요.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다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순자 씨,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음 주에 작은 수술을 받을 예정이에요. 수술이요? 큰 병 아니죠?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김 실장이 맞이했습니다. 할머님, 병원은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 혹시 준우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할머니 보러 오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할머님.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녁, 준우가 민우와 함께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준우의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준우,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검진 결과는 어떠셨어요? 다음 주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구나.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수술인데요? 심장 수술이야.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그런데.
민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심장 수술이요? 어머니, 그건 큰 수술이잖아요. 제가 병원에 같이 가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약간 감동했지만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고맙다만 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는 준우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추억을 만드는 것처럼요. 할머니, 수술 끝나면 또 놀러 올게요. 준우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민호와 준우가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밤의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수술은 잘 될지, 그리고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아들과 손자는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 전날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정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김 실장에게도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내가 없는 동안 빌딩을 잘 관리해 주세요. 네, 할머님.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박순자 할머니는 이상하게 평온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느낌이었죠. 병원에 도착해 입원 절차를 밟고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간호사가 침대에 누워있는 박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순자님, 수술 전에 가족분들 뵙고 싶으시면 지금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와 혜진, 그리고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정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왔습니다. 준우도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또 놀아요. 혜진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걱정과 불안함이 읽혔습니다. 정 변호사가 박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님, 제가 왔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모두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박순자 할머니는 정 변호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약속대로 해주세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님.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박순자 할머니는 마취 주사를 맞았습니다. 눈이 감기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그리고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강한 빛이 눈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님, 할머님 들리세요? 의사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심장이 잠시 멈추는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요. 다행히 바로 회복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낸 후 박순자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정신이 드세요? 박순자 할머니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 변호사가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님, 수술 중에 심장이 잠시 멈췄다고 해서 아드님과 며느님에게 유언장을 읽어드렸습니다. 할머님의 지시대로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드님은 충격받으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몫이 10%라는 것에. 하지만 준우를 위한 신탁에 대해서는 감사해 하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민호는 뭐라고 했어요? 정 변호사가 대답하려던 그때 문이 열리고 민호와 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혜진의 표정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켜 앉으려 했고 정 변호사가 얼른 다가와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혜진은 조금 뒤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박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수술 후라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았니?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강했습니다. 혜진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모으신 재산인데 저희는 그저 돈만 바라봤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생선 장수라고 냄새 난다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시면서 저희를 위해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그동안의 상처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야.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난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참았어. 생선 냄새 난다는 소리,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 그 모든 것을.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셨어요? 준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손자의 순수한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할머니가 일어났어. 준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가족으로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원하신다면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여전히 재산 때문에 하는 말일까?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우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박순자 할머니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가족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다음 날 박순자 할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덕분이었을까요? 박순자님, 정말 놀랍게 회복 중이십니다. 이대로라면 3일 후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혼자 남은 병실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들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할까?
아니면 여전히 빌딩에서 혼자 살아야 할까? 그녀의 생각을 깨뜨린 것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김 실장이 꽃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많이 나아졌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아드님이 빌딩에 오셔서 어머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할머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저는 항상 할머님을 돕겠습니다. 김 실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이 떠난 후 또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웃 가게를 운영하던 김 씨 아저씨였습니다. 순자 씨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우리 모두 걱정했어. 김 씨 아저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김 씨.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김 씨 아저씨는 의자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함께 보낸 동료로서 그들의 대화는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시장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해. 나와서 꼭 놀러와. 그럴게요. 고마워요. 저녁이 되자 민호와 혜진, 그리고 준우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좀 드셔보세요. 병원 음식보다는 맛있을 거예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된 태도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생선 냄새를 참지 못하던 혜진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박순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우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와 함께 살아주실래요?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혜진아. 내가 너희에게 많이 실망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는 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준우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민호와 혜진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준우는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순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내 유언장은 그대로 둘 거야. 사회복지재단의 70%, 준우 교육 신탁의 20%, 그리고 너희에게 10%. 그게 내 뜻이야. 민호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퇴원날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이 아닌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박순자 할머니를 위한 방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이제 할머니가 매일 준우랑 놀아줄게. 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방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취향에 맞게 꾸며봤어요. 방에 들어서자 박순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마치 작은 아파트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실과 작은 거실, 그리고 미니 주방까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실 것 같아서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정말 좋구나.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혜진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박순자 할머니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혜진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렴. 난 너희를 지켜볼 거야. 식사 후 준우가 할머니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친구들을 데려와도 돼요? 우리 할머니가 빌딩 주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우리 준우. 친구들 데려와.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도 준비해 줄게.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다음 날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작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곧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혜진아. 난 일하는 게 좋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울게요. 어머니한테 요리 좀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아, 정말 좋아 보여요. 아침 식사 후 박순자 할머니는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결정했어요. 빌딩 수익금의 30%를 바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남은 건 계속 운영하면서 준우 교육 신탁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넣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할머님. 정말 좋은 결정이십니다. 전화를 끊고 박순자 할머니는 준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준우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물론이지, 우리 준우.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준비해 둘게. 준우가 학교에 간 후 박순자 할머니는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죠. 할머님, 정말 좋은 결정이십니다. 빌딩은 제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김 실장. 당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빌딩에서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동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순자 씨, 건강해 보이네요. 이제 다 나으셨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덕분에 많이 나았어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옆 가게 김씨 아저씨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다행이네. 행복하게 지내요, 순자 씨. 고마워요, 김씨.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30년 넘게 생선을 팔며 힘들게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상처도 없는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빌딩 주인이시죠? 준우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다들.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준비했단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구나.